TAT 2급 33회죠. 33회 수험 번호는 C33331 감독관 AP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꾸 A형만 해서 제가 B형으로 AP2 해서 우선은 들어가 놓겠습니다. 회사는 울진산업이고, 자, 이론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퇴충 T계정이 주어지죠. 전기 2월 부채 퇴충은 지금 600만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차변에 있는 건 분계를 유추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선을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퇴충을 이렇게 보내. 그럼 분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이죠. 퇴충 200.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란 얘기예요. 200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회계 처리를 했다는 건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퇴충이 600에서 200 빼지면 400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회사가 12월 31일 날 퇴충이 대변에 400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300을 더 설정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700을 설정하는 거고, 이 회사는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네요? 그 700이죠? 그죠? 400 더 설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300 더 설정했는데 40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300을 더 설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퇴직금 추계액은 700이 되죠.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건 회사의 전 임직원들이 기말 결산일 현재 때려친다 라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입니다. 퇴직금 총액이 700. 지금 300 있으니까 400 있으니까 700 더 설정하려면 300만 더 설정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을 물어봤으면 300이에요. 퇴직급여 300, 퇴충 300.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을 물어봤으면 300인데 지금은 퇴직금 추계액을 물어본 거니까 400에 300을 더하면 700이 된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다음 대화 내용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임과장,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김대리가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과장,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대리,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발행을 얘기하는 거죠? 할증 발행 얘기하는 거죠. 할증 발행하면 분계 볼까요? 자,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할게요. 현금 120 아니 200원. 대변에 자본금 100. 그럼 이 100이면 뭐가 되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중 소속이 어디라고요? 자본 잉여금이었죠. 이렇게 분계가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가 맞고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본 총액도 증가하는 거죠. 그럼 답은 가나 다 4번이 되네요. 3번,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우선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 보조금은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될 금액은요 120에서 정부 보조금 40을 차감한 얼마? 80만원을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80만원. 그래서 실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정액법이죠. 5년 동안. 그럼 감가상각비는 16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감가상각비는 16만원. 그럼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고 차량원방금 장부금액을 물어보면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이 된 금액 있죠. 그러니까 16만원 빼면 80에서 16만원 빼면 얼마가 돼요? 64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보조금 빼고 감가상각하는 거야. 그래서 64만원이 됩니다. 네.
4번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통제 제도 정부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여러 유형의 부정 처리, 분식 회계를 사전에 예방한다. 회계 기록 및 증빙 서류의 도난, 횡령, 변조 등을 제거해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한다. 3번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 역할을 통한 인력 감축. 답은 3번이고요. 일반적으로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 역할. 자, 우선 이 내부 통제 제도는 여기 보시면 회계 담당자의 업무 처리 내용을 독립된 내부 감사 위원회가 평가를 합니다. 독립된 내부 감사 위원회. 그럼 무슨 인력 감축이 아니죠. 더 늘어나겠지. 내부 감사 위원회가 있으면 이 업무를 통해서.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냐? 전기에 대손충당금이 1,000원 있었고요. 그 중에 매출 채권 500이 단기에 대손 확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전기에 설정한 게 1,000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 단기에 대손이 발생해요. 단기 대손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500만큼 감소시킬 거고요. 대변의 매출 채권 500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에서 500이 빠졌기 때문에 대변에 500이 남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단기 결산 과정에서 대손상각비가 1500이래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지금 500이 있는데 1500을 설정했다는 건 실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은 2000을 설정했어야 되는 건데 500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설정한 거죠. 그죠? 대손상각비 1500 대손충당금 1500 이렇게 된 거죠. 2000을 설정해야 되는데 500이 있으니까 나머지 1500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면 이 회사의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2000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뭘 물어보냐?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냐요? 자,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얘는 차감 후의 금액이야. 이 순장부 금액이라는 건. 그러니까 차감 후의 금액이 4200이야. 그럼 대손충당금 지금 대변에 얼마 있다고요? 2000 있죠? 2000을 더하면 차감 전 잔액은 얼마가 돼요? 6200이 되겠죠. 그죠? 6200. 그 답은 1번. 6번. 기말 재고자산 180이 있는데 일부의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됐다.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한 상품 12월 30일 현재 기말 현재 운송 중이래요. 운송 중. 하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그럼 이거 누구 거야? 선적한 우리 시점부터 우리 거죠. 12월 28일 날 선적했고 그럼 이거 우리 거잖아. 그럼 얘는 35만 원을 더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했대요. 도착 예정일은 1월 3일.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그럼 이거 우리 거 아니네요. 도착지 인도 조건. 세 번째,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이거 시용 계약이네요. 상품 15만 원 인도했으나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대요. 매입 의사 표시 없으면 우리 거. 그죠? 그럼 이거만큼을 더해 180에 35, 15만 원 더하면 우리 기업의 기말 재고 자산은 230이 됩니다. 7번. 결산 정리 반영하지 않았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지금 45만 원입니다. 수정 전에 당기 순이익은 45만 원이에요. 여기에 임대료 미수 수익 미계상했대요. 그럼 추가로 이거 계상하면 미수 수익 2만 대변에 임대료 2만이죠. 그럼 얘는 더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3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만 얘는 빼줘야겠네. 선급보험료
비용으로 계상했다. 선급보험료 비용 계상. 이걸 지금 추가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선급보험료는 비용 계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처리되어 있는데 이걸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보험료를 대변으로 3만원, 4만원 보내면서 선급비용 4만, 보험료 4만, 이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 비용을 대변으로 이연시키면서 차변에 선급비용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바뀌냐라는 거야. 수정 후. 그러면 수정 전에는 45만원에 자, 임대료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고요. 감가상각비는 빼야 되고요. 당기순이익에서 보험료가 대변에 갔죠? 얘는 비용을 줄였으니까 이익은 증가가 되죠. 그래서 6만원은 더하고 3만원은 빼는 건 2만 4만 더하고 3만원을 빼내. 결과적으로 3만원을 이익에서 더하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48만원이 되네요. 48만원. 그래서 답은 3번. 8번. 매출채권 미회수액이요. 매출채권 T계정 그려서 매출채권 자, 기초 매출채권 기초의 매출채권은 7만원 있대요. 기초 7만원. 그리고 단기 총 매출액이 29만원이거든요. 근데 현금 매출액이 4만원이야. 그럼 외상 매출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25만원이라는 거죠. 25만원만큼 매출채권 늘어나. 그럼 다 합쳐서 32만원 대 32만. 근데 매출채권 회수액이 있네요. 매출채권 회수액. 매출채권 회수액은 19만. 회수 19만. 그럼 남아있는 기말채권은 얼마가 돼? 13만이 돼야겠죠. 그래야 맞나? 13만. 이렇게. 그럼 답은 미회수액은 13만이 됩니다. 남아있는 거. 1번. 9번.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간이가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가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돼요. 답은 2번.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라는 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요. 영수증 발행합니다. 답은 2번.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요. 제품 판매 과표. 견본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그죠? 간주공급 안 보니까. 사업용 토지 공급, 토지는 면세잖아요. 그죠? 과세 표준 아니죠.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요거 두 개 더한 6,500이 과표가 돼요. 답은 1번. 11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분납은 소득세랑 법인세에서 분납하는 거고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분납할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거죠. 그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지.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 3번.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10,000원을 전자신고세에 공제해주죠.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원칙인데 뭐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예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은 1번. 12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 시용 판매는 여기 있죠. 구입 의사 표시를 한 날이죠. 구매자가 인도한 날이 아니라 구입 의사 표시한 날.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 답은 2번입니다. 금융보험업 수입 시기는 실제로 수입한 날.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이다. 요거 틀려요. 자, 인적 용역의 대가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돈 받기로 한 날 그리고 제공을 완료한 날 둘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다. 틀렸죠. 자산의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해 지급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지급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예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답은 2번. 13번. 종합소득금액. 자, 종합소득금액. 우선은 근로소득금액 2배사 근년기.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야.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금액인데요. 은행 이자소득 100만원이네요. 얘는 2천만원 이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분리과세죠. 그죠? 분리과세 되니까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과세상 아니야. 정신적 피해잖아. 이렇게. 그리고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요거는 양도소득이고요. 양도소득. 그리고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라 얘는 분류 과세하고요. 그리고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해요. 필요 없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요거 하나인 거죠. 2,500. 답은 1번입니다. 14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 자, 과표가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도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세금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알죠. 그래서 과세표준 면제가 된다. 결손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시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요게 오답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지 않죠.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해버리죠. 분리과세.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일용근로소득 있으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없는 거죠.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에는 분납이 없는데요. 소득세랑 법인세는 분납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5번. 소득세법의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 150만원씩 소득공제. 맞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면 원래는 우리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게 기준이야. 이 날짜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0일 이 날짜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딱 두 경우만 제외야. 사망 그리고 장애치유. 이렇게 사망 장애치유는 예를 들어서 12월 여기다 할게. 12월 30일 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으면 12월 31일 현재는 없는 거잖아. 하지만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럼 사망일 전일은 언제야? 12월 29일. 이때는 살아계셨던 거죠. 올해까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가 30일 날
치유가 돼요. 그러면 31일 날은 장애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장애 치유 전날을 기준으로 본다고. 장애 치유 전날은 장애인이셨겠네요. 그죠? 그래서 장애 치유가 된 기념으로 또 이번 연도까지는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한 경우 답은 2번. 가능해요. 인적공제 대상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으로 본다. 그리고 이거 있었잖아요. 직계비속, 이것도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잘 나오는 가끔.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 이거 있었죠. 자, 실기 계속해서 보면 무상증자 실무 프로세스 이사회 의사록 보면 이사회 무상증자의 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장일치로 이사 전원이 무상증자를 하기로 해요. 그럼 무상증자 뭘로 할 거냐? 자, 이익준비금의 전입. 이익준비금의 전입.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서 무상증자하기로 이사회에 결의했다. 이익준비금 전입일에 회계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 언제 할 거냐면 6월 30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이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이렇게 회사가 현금 배당을 할 때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놓는단 말이야. 이 적립한 얘를 쓸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결손 보존. 마이너스 난 거 메꾸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무상증자. 결손 보존 또는 무상증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익준비금 중에 얼마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자본 전입하면 자본 전입하고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차변의 이익준비금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 그럼 이익준비금 1,000만 원 끌어다 썼으니까 6월 30일자 다시 가서 재무상태표에 가면 이익준비금이 빠져 있겠죠. 아까 이 금액이었는데 1,510이었는데 제가 1,000만 원 썼잖아요 지금. 그럼 이익준비금이 얼마로 남아 있어야 돼요? 510 맞나? 맞죠? 그죠? 요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약속어음 발행 거래입니다. 약속어음.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파란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파란색. 알루미늄 캔하고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고, 자, 발행인은 우선 우리 회사가 발행인이죠. 여기 보면 울진산업. 우리 회사. 누구한테 발행한 거냐면 동성정밀한테 발행한 거야. 얼마를? 401만 5천 원을. 지금 발행일은 3월 10일이고요. 지급기일은 4월 10이죠. 지금 3월 10일자에 저런 알루미늄 캔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고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준 겁니다. 분기에는 뭐라고 처리하냐면요. 원재료 구입하고 받은 거래요. 원재료라고 처리하는 거고요. 원재료 구입과 발령한 전자어음입니다. 그리고 복수거래키 사용하라. 항상 이 복수거래키 하실 때 꼭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록된 어음과 관련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돼 있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네. 이건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 3월 10일. 그래서 유형은 매입하고 세금을 수취하면 유형 뭐라고요? 50일 과세. 그리고 복수거래키 클릭하시면 이렇게 복수거래 창 복수거래와 관련한 데이터들. 본명은 알루미늄 캠, 수량은 100, 단가는 2만원, 공급가액은 200과 20.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수량은 300, 단가는 5,500원,
165만 원에 16만 5천 원입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거래처는 동성정밀, 그리고 전자입력, 그리고 3. 그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가 세팅되고요. 대변에 뭐 해야 돼요? 지급 어음이죠. 4025 이렇게. 그리고 어음 관리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음 관리 보시면, 자, 어음 관리 지급어음 쪽에 해줘야죠. 적용. 일반 전표도 했었고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 이게 있네요. 한 다음에 뭘 누른다고요? F3. 그럼 F3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어음 상태 발행, 그리고 어음 등록해 놓은 거 더블 클릭 하시면 이거 한 건. 이렇게 하면 전자 발행은 3월 10일, 그리고 만기가 2018년 4월 10일이죠. 요거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닫기.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지급어음 관리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3번, 자, 정부보조금에 대한 유무형자산의 구입. 요것도 지금 무슨 세금계산서냐면 파란색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고요. 위 기계장치는 4월 30일 날 기술보증기금에서 수령한 정부보조금 1,500만 원에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겁니다. 그럼 4월 30일자 일반전표 잠깐 확인할게요. 4월 30일자 일반전표에 가면 분계를 이렇게 놨어. 차변에 보통예금 1,500, 대변에 정부보조금 1,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4월 달에 잠깐 갈게요. 4월 달에 가서 보면, 자, 보통예금이 745447912 제 화면은. 근데 정부보조금이 바로 밑에 깔려 있죠. 1,500. 이 정부보조금은 뭘 차감하는 거라고요? 보통 예금을 차감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745447912에서 1,500을 빼면 이 금액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부보조금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지고 정밀 검사 기기 얘를 취득할 거고, 그럼 취득했을 때 분계부터 하면 메인 매출전표 5월 6일 날 0506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치 50일 과세 정밀 검사 기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 2,000에 부가가치세 200. 거래처는 스위스 기계, 그리고 전자, 그리고 분계는 3혼합.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줘요? 기계, 장치.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이었나? 기계장치.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이고 보통예금 2,200입니다. 근데 이 보통예금에 거래처가 스위스 기계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회사가 이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기계장치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부보조금이 보통예금의 차감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샀냐면 기계장치를 샀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기계장치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 기계장치가 다른 차감 계정이 없어. 그래서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을 할 겁니다. 기계장치는 5월 6일 날 취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장치 회계 처리를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한 거죠.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요? 정부보조금을 이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장치의 차감으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 5월 6일 날 대변에 있던 정부보조금을 차변으로 보낼 거야. 정부보조금. 아까는
보통 예금이 10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104번 정부 보조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1,500. 이렇게 하면 대변에 있던 보통 예금의 정부 보조금이 처음에는 대변에 이렇게 있었지만 1,500. 이때 이 보통 예금의 차감 정부 보조금 얘를 지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분기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계정으로 다시 옮겨 놓냐? 정부 보조금 해서 이번에는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쌤 241번 쓸 수도 있잖아요. 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보시면 자, 자산 쪽에 볼게요. 우선은 유동자산 쪽에 당좌자산에 보통예금 바로 밑에 정부보조금 보이시죠? 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관계 코드라고 있어요. 103번입니다. 103번을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뭘 할 거냐? 그 정부 보조금이 몇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중에 여기 보시면 자, 이 정부 보조금은 219번 정보좀 관계가 뭐냐면요. 206번을 차감하는 거야. 206번. 206번이 뭔데요?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관계 코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차감이고 그리고 206번을 차감한다 이렇게 그래서 219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보 조금 또 어디 있었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정부 보조금은 몇 번 쓰셨어야 된다고요? 219번. 그러니까 219번. 요거 206번을 차감하는 거 219번. 그래서 정부 보조금 다시 대변의 정부 보조금이고 219번을 쓰게 돼 있어요. 1,500.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봤을 때는 4월달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그 정부 보조금이 보통 예금의 차감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날짜를 제가 바꿔서 5월달로 한번 바꿔볼게요. 5월달로 바꾸면 보통 예금은 차감 계정이 없기 때문에 저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차감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어디에 차감으로 들어오냐? 이렇게 기계장치 바로 밑에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1억 2,100인데 정부 보조금 1,500을 빼서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1억 60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하시면 돼요. 자, 4번. 계약금 견적서 814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입금표 74만 원. 얘는 견적이고요. 740에 74만 원 견적 계약금 그중에 입금표 74만 원이죠. 이거는 뭐냐면 계약금에 대해서 받은 거야. 그럼 계약금 받은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계약금은 6월 4일 날 0604 차변의 보통 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74만 원. 계약금 받은 거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선수금.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한국산업 74만 원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항상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월합계 세금계산서 복수거래키 그죠? 그리고 발급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훈제 닭과 훈제 오리를 지금 4월 15일 날 공급했고 4월 25일인데 얘네들을 다 모아서 한데 모아서 그 달의 말일자로 해서 그 달의 말일자. 그 달의 말일자는 언제요? 4월 30일.
이 날짜로 해서 다음 달 언제까지 5월 10일까지 발급할 거예요. 5월 10일까지. 돈은 15일 날 받기로 돈은 지금 상관없는 10일까지 발급할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자를 지금 발급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근데 지금 4월 30일이죠. 그죠? 그래서 4월 30일자로 해서 10일 과세로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30일 04 알아 0430. 자,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10일 과세고요. 그리고 복수거래키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복수거래키 클릭하셔서 훈제 닭 450, 단가는 2만원, 공급가액 900과 90, 훈제 오리 100개 19,000원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거래처는 예빈 가공.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누르면 안 돼요.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시고 이 외상키 누르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셔서 4월 30일자 이렇게 한 건을 클릭하셔서 전자 발행 그리고 확인 그리고 발행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전송 로그인 하셔서 매출 조회 한 건 발행 확인. 그럼 이렇게 관리 번호들 떠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도 발행 대상 조회 누르면 전송 성공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찍힌다라는 겁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입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세금 계산서는 빨간색 세금 계산서, 매출세금 계산서네요. 갈비통조림을 4월 1일 날 세금에서 발행했는데 4월 10일 날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이 올 거예요. 3% 깎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괄호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제품 매출을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할 때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날짜 4월 1일자 전표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갈비 통조림 한 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있죠.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하셔서 자 수정 사유는 매출 할인 공급가액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변동 참고사항에 보시면 공급가액의 변동은 변동사유 발생일이 작성월일. 그래서 변동사유 발생일 4월 1일 날 발급했고 당초에 변동은 언제 있었냐면 4월 10일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입력하셔야 돼요. 1800에 3%면 54만원 마이너스 54만원. 엔터 치면 부가가치세는 마이너스 54,000원 이렇게 되죠. 확인. 그리고 4월 10일자 가서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594,000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을 마이너스로 빼버렸죠. 이렇게 하고 4월 10일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송 가셔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해볼까? 발행 확인 누르면 이렇게 번호 승인 번호 뜨죠. 그래서 여기도 조회 누르면 전송 성공. 메인 매출 전표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전자 발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3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미가공 닭 관련해서. 자, 의제 매입세액은 의제 매입세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회사냐? 우선 제조업 외 그죠? 고기 통조림이었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 부분도 종이에서 뭐 확인할 수 있어요. 고기 통조림을 제조하는 법인이다라고 문제에도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기 통조림 제조하는 법인. 그러므로 의제 매입세액률 우선은 의제 매입세액률 104분의 몇이요? 4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104분의 4.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는 울진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기 통조림 외 업태 이렇게 돼 있고 중소제조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104분의 4를 사용할 거야. 그럼 자 매일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조업 하나는 미가공 닭 영수증을 받았네요. 영수증 울진산업 지금 영수증 받았죠. 그죠? 태양정유구부터. 하나는 카드 승현농산. 하나는 미가공 공급계약서 주영진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자, 육류 제조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재료 미가공 자료일은 40마리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 현금으로. 얘는 지금 사업자죠. 그죠? 태양정육이라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아온 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안 돼. 그리고 신용카드는 되죠. 그죠? 그리고 법적 증빙 아니야 얘는. 하지만 농어민으로부터 가져온 것도 제조업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니고 요거 두 개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료 2는 신용카드, 자료 3은 농민으로부터 받아왔죠. 계약서이며 보통예금. 단 회사는 자 뭐에 해당한다라고 여기 나와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료 1과 3을 검토해서 요건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하고 적요 입력할 것. 요거 하면 2번 그리고 3번 되죠. 4번은 우리가 분개해야 돼요. 이때 분개할 때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의 원재료 적요팔 타계정 대체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의 첫 번째 거래를 입력할게요. 첫 번째 거래 입력하려고 했더니 얘는 영수증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32만원에 대해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일반 전표 7월 12일날 0712 차변의 원재료 금액은 32만원 대변의 현금 뭐 출금 거래키 누르셔도 되고요. 32만원 얘는 일반 전표 사업자로부터 영수증 발행한 건 받은 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죠. 카면이죠. 카면. 그래서 8월 3일날 58 카드 면세 카면. 신용카드는 삼성카드 확인. 품명은 미가공 오리. 수량은
뭐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10박스 수량은 10박스. 그리고 공급가액은 180만 원. 부가가치세 넣었고요. 거래처는 승연 농산. 그리고 4카드. 들어오면 미지급금이라고 잡히네. 그러면 3.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 금이 돼야죠. 180만 원. 이때 외상 매입금은 승연 농산이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삼성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원재료에 대해서 원재료 적요를 입력을 해줘야죠. 그래서 원재료 보면 여기 그래서 F2 누르면 이렇게 6 의제 매입색 원재료 차감입니다. 요거라면 의제 매입색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 키를 쓸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본다고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 있었죠. 면세인데 증빙 없어. 그때 쓸 수 있는 키 면세인데 증빙 없어 뭐였죠? 면건이었죠. 그죠? 면세인데 증빙 없다. 면건키 쓸 수 있냐 물어봐요. 면건. 그래서 9월 7일 날 0907 60 면건이죠. 품명은 미가공오리. 공급가액 수량은 10 그리고 공급가액은 140. 거래처는 주형진. 그리고 3 누르면 원재료.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에 적요 F2 눌러서 6 의제 매입색 원재료 차감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업은 농어민에게 이렇게 가져온 것도 법적 증빙이 아니어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의제 매입세 이게 첫 번째가 이거 한 거거든요. 이거. 두 번째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 0709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0709. 그래서 승연농산 104분의 4라고 돼 있죠. 주영진도 104분의 4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을 전부 320 중에 123076만큼이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돼요. 320 중에 123076만큼. 그래서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걸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 라고 나왔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0709 클릭하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 금액이 의제 매입세액 그리고 123076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3번 부가세 신고서. 4번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처리를 9월 31일자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입력하라 라고 나왔네요. 그럼 일반 전표 9월 30일자 시점에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123076 대변에 원재료 대변에 나왔네요. 적요 8 타계정 대체 123076 요렇게까지 하시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이네요. 우선 정산은 확정때 하는 거니까 1월부터 3월 될 수 없고요. 7월부터 9월도 될 수 없어요. 그죠? 정산은 확정때 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정산인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인지를 보면 되는데 이거 2018년 7월 5일 날 취득했고 이 지금 시험지는 2018년도로 나와 있는 거죠. 문제가. 그죠? 그래서
안분을 먼저 했을 거라고요. 안분. 요걸 가지고 안분했을 거야. 처음에.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이익이 예정 때 안분 계산부터 보여드리면, 자, 공통매입세액 1,0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총 공급가액 4억분의 1억 5천. 면세 1억 5천. 총 공급가액은 4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세 비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4억으로 나누면 면세 비율이 37.5%고요. 곱하기 매입세액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375만 원이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 불공제네요.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예정 때, 예정 7월부터 9월이었겠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게요. 안분 계산 누르면 공급가액 1억에 1,000만 원, 총 공급가액 4억, 면세 공급가액 1억 5천. 그래서 아까 전에 금방 제가 계산한 얼마 나와요? 375만 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할 것은 안분이 아니라 정산 내역이에요. 정산은 몇 월부터 몇 월?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놓고 이거 안분 누르면 안 돼요. 정산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계산식은 F2 누르면 항상 1번이야. 공통매입세액. 뭐 얘 눌러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 데이터가 아니면 쓰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할 거예요. 우선 아니요 누르셔도 되고 얘 눌러도 상관없어요 저건. 그래서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냐면 하나밖에 지금 없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는 이 비율대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기 확정이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이 비율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 비율대로 이 두 개 합친 비율. 즉 이걸 보고 해야 돼. 이걸. 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보고 이기 예정과 확정.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실제 10억 분의 면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5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면세 비율은 45%네요. 그러면 매입매수점표에 가서 우선 총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냐면 여기 잘 잡아야 돼요. 1억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면세 공급가액 얼마라고요? 4억 5천. 이거 잡는 거 아니야. 이기 확정 4억 5천 잡는 거라고요. 분모는 이거고 10억이고.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4억 5천. 총 공급가액은 10억. 그럼 45%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450만 원 돼야 되는데 이미 예정 때 375만 원 매입세액 불공제 했기 때문에 뺀 나머지 75만 원만큼 매입세액 불공제를 더 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점화만큼 10월부터 12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이렇게 750에 75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거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근데 매입세 공제 못 받으면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대변으로 보내면서 매입세 공제 안 된 그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15만 원. 이것만큼 매입세 공제 안 된 건 기계 장치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쌤, 왜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기계 장치라고 처리하나요? 또는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하나요? 잘 봐봐. 다시 할게요. 자, 차량 운반구 트럭 샀어. 트럭 사면 5천만 원 주고 트럭 샀대요. 그럼 부가가치세 얼마야?
500이죠. 500 요렇게 처리하잖아요. 매입세 공제되면. 근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샀대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5000이 아니라 매입세 공제 안 된 500까지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즉 매입세 공제 안 되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으로 처리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입세 공제 안 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 자산.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비품이면 비품,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산. 대표이사 10월 20일자의 결산. 일반 전표 10월 20일자 가서 분계가 안 돼 있네. 12월 20일자에 가지급금 12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나갔어. 대변에 차변에 가 지급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50만 원이었었어요. 가지급 50만 원인데 증빙은 요거 하나네요. 16만 5천 원.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이거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나머지는 다시 보통 예금으로 맡기신 금액 받은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정산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차변에서 대변으로 가지급금.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주영 50. 차변에 16만 5천 원 뭐라고 처리한다고?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33만 5천 원. 자, 그리고 감가상각 두 번째. 자동결산. 차량 운반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시험이. 그래서 얘는 단기에 취득한 거네요. 그죠? ERP 프로그램 무형자산이고 하나는 화물차.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셔서 첫 번째 차량 운반구 코드는 1000번, 자산은 화물차, 취득일은 2017년 1월 1일.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그죠? 정률법. 얘는 기초가액 여기다 입력하는 거 맞죠? 4천만 원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8040.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정액법이면 1번으로 바꾸면 돼요. 내용 연수는 5년. 그러면 상각률이 0.451이 잡히고요. 화물차니까 경비 구분은 500번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이 금액이 나와요. 990만 3,960원입니다. 이거 500번대 감가상각비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자, 코드는 2000번. 자산은 ERP 프로그램. 취득일은 2018년 10월 1일이고요. 자, 이 회사 지금 보면 이거 2018년도 1월 1일입니다. 여기. 그래서 기초가액에다 입력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1월 1일이 기초인데 얘는 지금 10월 1일이잖아. 그러니까 기초가액에다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어디에 적어준다고요?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 적게 됩니다. 5천.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내용 연수 몇 년? 5년. 얘는 관리부니까 경비구분 요거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250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500번대 감가상각비와 800번대 감가상각비 구분을 해서 계정가목 코드 보기 하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500번대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이 금액에다는 아까 990만 3,960 입력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800번대 감가상각비 있어요. 800번대 감가상각비 중에 소프트웨어죠. 얘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여기다가 얼마를 250을 입력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감가상각에 보면 얘가 있어요. 월별 감가상각 계상 미상각분. 우선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해서 12월 경비금 전체 하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감가상각 250만 원짜리 하나랑 903 960이 나오죠. 그죠?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이 얘를 그냥 조회하면 돼요. 그리고 창 닫아. 그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와 저장. 이렇게 해놓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기능 모음에 보면 여기에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있어요. 저기서 저장하고 나오셔서 감가상각 반영. 얘는 유형자산, 얘는 무형자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산 반영 누르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 차량 운반구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소프트웨어에 250 요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던 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다음에 뭐 눌러야 돼? 꼭 전표 추가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일반 전표 확인해서 보시면 조회 누르면 요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나오죠.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결차 결대 그리고 500번대 감가상각비는 지금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누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0번대를 제공품 계정으로 집계해서 제품 계정하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소득 관리 근로소득 기성민 씨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요.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네요. 아이를 이번에 입양했나봐요. 서윤이를. 그래서 10월 18일 날 서윤이 입양했고요. 자 보시면 배우자 이지연은 총급여가 500입니다. 총급여만 있으면 총급여는 500까지 괜찮다라고 했죠. 총급여액 500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얼마까지 괜찮다고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되면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제 소득금액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모 김영숙은 아무 없으면 지금 기성민님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손이 나왔어. 결손이라는 건 사업소득에서 뭘 뺀 거? 필요 경비를 뺐는데 필요 경비가 더 큰 경우야. 마이너스가 난 거야. 이걸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결손금. 그럼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제 기영민 뭐라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런데 12월 1일자로 완치 판정 받았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 전일자로 판단할 거라고요. 12월 1일자에는 완치 판정 전날이니까 장애인이었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부양가족 세부담 최소화한다 라고 해서 입력을 해야겠죠. 인사급여 사원등록. 우선 기성민님 기성민님은 본인 추가 공제사항 없고요. 배우자 배우자는 총급여가 500까지는 괜찮았었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몇 번 누르냐면 3번이죠. 3 배우자 배우자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이지연 주민번호 입력까지 781120 781111 22220 이렇게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 아까 어머니는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었죠. 그리고 연령은
44년생이시네요. 44년생. 60세 넘으셨죠?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은 1번이 되겠네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이시고요. 어머니 성함이 김영숙님이시죠? 김영숙님 주민번호는 440-402-2022-349였고요. 그러면 기본공제가 되셨고 70세가 넘으셨네요.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네요. 그리고 직계 비속 20세 이하 직계 비속 은제죠. 은제 07년생 그리고 14년생 그래서 은제 20세 이하 성명은 기은제 주민번호는 071 001 4023 453 은제 기본공제 받고 그죠? 그리고 직계 비속 누구냐면 20세 이하 서윤이었죠. 서윤이 우선 기서윤 서윤이는 140606 4111112 서윤이. 자, 서윤이는 우선 기본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요? 서윤이 올해 출산 입양했죠? 그러므로 출산 입양 몇 번째로 해야 돼요? 두째죠. 그죠? 근데 쌤 얘는 뭔가요? 얘는 없어졌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아마 다음 시험에는 없을 거야. 얘는 6세 이하 다자녀 추가 공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답안에는 얘가 이렇게 없는 걸로 나왔는데 얘가 클릭이 돼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클릭이 돼도. 그래서 답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할 때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 명이 더 있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영민 씨는 사실은 나이가 86년생인데 뭐야? 장애인이죠. 장애인. 그래서 연령을 판단하지 않고 소득은 없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6형제 자매. 그리고 장애인이죠. 장애인. 5장애인. 이때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인지 체크해 줘야 돼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뭐였죠?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영민 86111111 이렇게 아이고 형제자매였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점짜리 이게? 8점짜리요. 자, 그리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이고요. 25일날 퇴사하셨네요. 중도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리 위에 공제 없다. 자, 제일 먼저 할 거 여기 나와있죠. 1번 퇴사일 입력하는 거 사원 등록하셔서. 그 다음에 공제 등록에 건강보험료 정산해 주는 거. 그리고 8월분 급여자료 입력할 때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 눌러서 정산 급여 반영에 반영하는 거.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작성하는 거.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사원 등록. 김시현님 퇴사 연월 2018년 8월 25일이죠. 사용여부. 그럼 색깔이 뭘로 바꿔요? 김시현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고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서 우선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해서 기본급과 상여 말고는 지금 없잖아. 그래서 공제 등록 클릭해서 여기에서 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 그리고 급여 이렇게 다른 건 됐고 이렇게 해주셔야 열려요. 그리고 장교양보험료 정산 장교양보험료 정산은 4번 이렇게 하고 얘도 하나 체크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해놓고 귀속월. 귀속월은 8월. 구분은 급여. 2018년 8월 25일. 그러면 김시연 중도퇴사자의 기본급은 350.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 1575 빵빵 돼 있고 건강보험료 109 2빵빵 22750 장기용 8050 그리고 건강보험료 정산 25320 장기요양보험료 3850 엔터.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한 번에 뛰진 않았죠. 지금 그리고 제가 잠할 때 떴어. 하면 연말정산 이렇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열려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급여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는 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클릭해서 그냥 조회만 누르면 되죠. 8월 달부터 8월 08 두두두두두두두두 누르시면 되죠. 그냥 전부.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할 거 없어요. 이 끝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자,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최재영 씨에 대한 종전근무지가 있죠. 종전근무지 보시면 급여는 2,500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등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결정세액이 얼마냐면 이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퇴사 시점에서 세금 연말정산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야. 근데 실제 낸 금액은 이 금액이죠. 그래서 퇴사 시점에서 마이너스 581000만큼 환급 받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결정세액, 납부세액은 이 금액이 돼야죠. 그죠? 이 필요 없는 여기만 보는 거 여기만. 결정세액 여기 종전근무지. 그래서 종전근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셔서 종전근무지. 아이고 전사원 최재영님 소득명세 탭에 자 여기에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종전근무지 입력 누르면 이렇게 종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근무 처명 입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인산업 사업자 등록번호는 127-81-91751 그리고 급여는 2,500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건강보험료는 78만원 장기요양보험료 57560 국민연금보험료 202050 그리고 고용보험료 162,500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소득세 여기에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죠. 결정세액 입력한다고 요거 그래서 소득세 1052000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052빵빵 요렇게 종전근무지를 입력하고 근무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요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연말정산 다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재영님 정산명세 클릭하면 지금 이 상태로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의료비 김나래 강나래는 누구예요? 김나래야 강나래야? 환자 인적사항 강나래
그래서 질병 치료 목적은 의료비 공제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 자,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그죠? 최유진 거. 보장성 보험 최유민 것만 공제가 됩니다. 최유민은 공제되는 보장성 보험이죠. 그리고 교육비는 유치원인데 취약전 아동이잖아 이거. 그죠? 취약전 아동은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720인데 300만 원 한도면 720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한도가 300이어서 한도에 300 넣어도 큰 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720 넣으세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였고, 우선 연말정산 그래서 보시면 강나래님은 배우자입니다. 질병치료 목적 안과성형은 의료비 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여기 보는 거 여기. 그래서 지금 보장성 보험밖에 없어요. 저축성은 안 되고요. 그러므로 요거만 유민이는 직계 비속이죠. 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교육비도 영어 유치원이었잖아요. 취약전 아동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720. 법적 증빙 국세청 자료는 아니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영수증 하셔서 첫 번째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의료비 부양가족 관계 코드는 F2 눌러서 배우자님 강나래님 확인. 그리고 의료비 다른 건 됐고 국세청 한 건 금액은 120만원 난임이나 중증 환자는 아니었죠. 이렇게 하시고 또 보장성 보험은 위에 거 유민이에 대한 보장성 보험만 되죠. 아이고. 유민이의 보장성 보험 여기에 입력해야 되죠. 위에가 국세청이고 밑에가 기타인데 지금 국세청 자료죠. 그래서 유민이 거 6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의료비는 아까 전에 의료비 탭에서 입력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일반 의료비에.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비도 유민이 거네요. 유민이 교육비 취약전 아동. 그리고 여기가 국세청이고 여기가 국세청 2회였는데 얘는 국세청 2회 자료죠. 720. 그럼 지가 알아서 300만원까지 갈 거고 정산명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의료비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었네요. 최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엇나간 거. 교육비만 이렇게 나왔네요. 해서 교육비 공제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 보시면 초중고 720에 300 거기에 15% 이렇게 해서 공제 나온 금액이죠. 그래서 연말정산 이렇게 됩니다.